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카드, 과연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카드가 무엇일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텐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단숨에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 경협, 일본을 단숨에 이길 수 있다. 정부가 아꼈던 카드가 과연 남북 경협인 것일까? 남북 경협까지 하려면 수많은 산과 고비를 넘어야 하는데 과연 단숨에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비판적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말씀하신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오늘 또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경협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상세한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증시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상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현재 꼴찌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위기예요. 두 개의 무역전쟁 때문인가요? 검은 월요일에 공포가 궁습해 왔습니다. 미중과의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이번에 무역 갈등이 겹쳐져서 아시아 금융시장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환율, 코스닥 다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미중 한일 복합 악재로 시가총액 49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49조 원이 증발을 했다. 코스닥 600원 떨어져 600선 떨어졌고요. 코스피도 1900선 2000선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원화 가치도 마이너스 17.3원. 3년 5개월 최저, 3년 1개월 최저, 4년 7개월 최저. 대한민국의 증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청와대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경제 위기설은 일본의 의도라며 낙관론 펴는 청. 금융시장 요동치는데 괜찮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되묻는 건지 아니면 이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할 수 있는 카드로 남북 평화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남북의 평화 경제, 남북 경협으로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몽상가적 생각이다라는 비판의 성명도 냈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최재성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현재 논란입니다. 도쿄가 방사능 기준치의 4배다.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일단 도쿄가 방사능 기준치의 4배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한일 감정의 대결을 부추긴다라는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의 특위위원장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태풍이 내일 중부를 관통해 동해안으로 상륙합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을 현재 통과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9시 대한민국 중부안, 대한민국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오후 9시 밤이 돼서야 동해안으로 빠져나간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을 이번에 제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태풍 프란시스코에 피해 없도록 오늘 날씨 좋을 때 대비를 만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정통수사통 출신 변호사 김관선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선발 등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요즘 뜨는 국회의원 박경미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평화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카드로 평화경제, 즉 남북 경협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조금 전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또 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일까요? 포탄일까요? 미사일이든 포탄이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북한이 함께 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맞을 짓 하지 말라. 북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시 후 상세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여행 금지. 최재성 의원이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에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국적 이탈. 추지수 선수의 두 아들이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갑론을박.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경제 요청에 대해서 북한이 답했습니다. 꽝 무력 도발로 답했습니다. 뉴스 속보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두 발의 발사체를 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요 지금 위치를 바꿔가면서 자유자재로 발사체를 쏘고 있어요. 황해남도 일대에서 이번에는 황해남도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또 쐈습니다. 이번에는 포탄일까요? 미사일일까요? 합참은 불상의 미상의 발사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미사일인지 포탄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지난달 25일 이후 벌써 북한의 무력 도발은 4차례입니다. 북한 외무성은요. 우리와 미국의 한미 훈련에 대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력 도발의 타겟도 대한민국 정부다라는 것을 북한이 공공연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6.12 선언 성명을 우리가 위반했다.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을 위반했다. 그리고 국가 방위의 물리적 수단을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할 거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위반이든 말든 남한에서 안보 위기를 느끼든 말든 우리는 계속 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거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맞을 짓 말라. 이게 가장 압권이었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누가 누구한테 맞을 짓 말라라는 막말, 협박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무력 도발을 하면서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어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카드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맞을 짓 말라라고 답을 해서 오늘 이 이슈가 사실상 오늘 발생한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북한의 이 외무성명의 담화문에 조금 맞을 짓 말라. 저 맞을 짓 말라라고 하는 문장의 전체 문장이 이랬습니다.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 위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명확하게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 개발해왔고 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이 발사 등을 통해서 전 세계 국제사회로부터 불리한 국가에 대한 오명들을 나타낸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이 외무성명의 담화를 보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 모든 게 대한민국 탓이라는 겁니다. 한번 되짚어볼까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한라인을 통해서 대화하자고 얘기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단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이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없고요. 한라인도 안 되면 카톡도 안 돼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잠 설치게 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약속했지만 새벽 3시에 이 미사일 등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도 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작년도에 있었던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6월 달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9월 달에 있었던 평양 선언을 다 보더라도 당시에 한미 훈련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은요. 우리가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고 북한에 대해서 반격해서 주위부를 타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량 살상 무기 제거하게 되는 행동들은 혹여나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이
그렇게 좀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쓰지 않고 이러한 방어 우려에만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 축소해서 하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될 입장은 명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맞을 짓 하지 말라라는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거의 뭐 기세 등등 이 정도면 너무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무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일 만에 또 도발 북한, 한미연합훈련 경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굉장히 단호하고 명확하고 불쾌하고 무례합니다. 합동군사였음은 6.12 성명,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위반이다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밝히면서 특히 스텔스기 문제를 또 집요하게 걸고 넘어집니다. F-35A가 남조선에 반입되는 등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청와대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지금 명확하게 맞을 짓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도발 올해만 6번째 4일 만입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경협, 남한과 북한의 평화 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아프고 사실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제 평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있는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딱 답은 꽝꽝 두 자리로 나왔어요. 문제는 근데 가장 걱정인 거는 속수무책이라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런 사인, 벌써 뭐 몇 달 전부터 오지랖 얘기하고 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대응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저런 도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 간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전통적인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일의 공조와 북중러의 공조 사이에 뭔가의 변화가 지금 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동북아에서의 외톨이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한일 간의 갈등 문제, 경제 갈등 문제도 생기는 거고 미중 간의 경제 갈등도 그런 데서 다 기반한다고 치면 다시 돌아가서 늘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강력한 대비태세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세로 분명한 어조에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주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박경무 의원님, 과연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간의 경협, 지금 막 불이 난 상황인데 소화기부터 일단 만들자라는 발언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남북 경협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해도 단숨에 일본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북한이 이렇게 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만 해야 하는 건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의 경제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위중한데 남북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계속 도발이 이루어지고 또 외무성 대변인의 강경 담화가 나와서 참 안타깝고 그런 북한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는 확실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그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중에서 대화의 동력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 여기서 미약한 좀 희망을 보는데요. 아직 대화의 동력이 사라졌다고는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하지 않고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 그러니까 아직 대화의 동력은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제 침략적 성격이 아닌 방어적 성격이다.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이 아닌 연습으로 그다음에 특별한 명칭도 부여하지 않고 로우키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말씀드리면서요. 어제 이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성공단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주해서 지금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말 언어 문제 예. 없고 그다음에 숙련된 그리고 근면 성실한 그러면서도 또 인건비가 저렴한 그런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신뢰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 뭐 중국의 한 4분의 1, 베트남의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그래도 지금 대통령께서 그냥 희망의 메시지는 던지셔야 되고 지금 몽상가다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협으로 단숨에 일본을 잡자라는 대안에 대해서 야당에선 호된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일본 경제 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잇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습니다.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 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몽상가적인 발언이 절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선동의 북소리를 울리고 참모들과 관계 장관들이 반일의 노래를 합창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도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야당에서는 몽상가적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남북 경협이 좋기는 한데 당장에 지금 일본 경제 보복 시작됐잖아요. 당장의 남북 경협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과의 경협 문제는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제사회와의 문제거든요. 지금 유엔에서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남북 경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수시장을 만들어서 이 평화경제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나 먼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주 일본에서 이제 백색 국가 제외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을 저는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대통령의 평화 경제, 어제 뭐 몇몇 장관이 얘기했던 펠리컨 경제, 무슨 소부장 경제, 뭐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 과연 냉정하게 엄정하게 판단해서 이런 결과들을 나오고 이런 결과들을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경제는 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라는 브리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기자들한테도 많이 협조를 했는데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홍보수석실에서 전체 부처를 장악하면서 다 짚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부처에 누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고 심지어는 언론사에 어떤 식의 얘기를 좀 전달해야 된다.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정보를 국민과 국가가 잘 교류해서 이거를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너무 공허한 얘기들만 있어요. 평화경제 10년, 20년 후에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펠리칸 경제 이게 무슨 조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 당장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부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 공직자들도 움직일 수 있고 국민도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엄하게 갑자기 여기서 공직 감찰한다면서 공무원들 입 막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인으로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제인들을 정치에서 이제 놓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용만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되려면 몇 가지를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인데요. 그 경제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무언가 말씀을 듣고 현실 파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현실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을 탐방하시고 진짜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 26등을 하는데 1등, 2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 환경 조성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선 어떤지, 학원에선 어떤지 실제적인 그 아이의 상황을 봐야만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적이 26등 하다 갑자기 6등하고 1등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국가 경쟁력 지수를 조사해 봤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본이 6위고 우리나라가 26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국가 순위로 봤을 때 현재 일본이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우리는 10위권 밖입니다. 단숨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경제인들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정말로 불을 꺼야 되는데 소화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청와대에서 즉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청와대 해명도 나오고 있지만 평화 경제는 조금 너무 먼 것 아니냐. 더군다나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북한과 평화 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평화 경제가 지금 이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요. 네.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또 단기적인 해결책이라고 하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방향성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겠죠. 그 이외에 어떤 뭐 소재 개발이라든지 예. 기술 독립을 위한 그런 촘촘한 대책들을 부처별로 발표한 것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길게 보는 그런 어떤 화두로서 던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발 화두이겠죠. 자, 한국 증시까지 불안불안합니다. 금융시장 패닉, 증시 하루 새 50조가 증발했어요. 코스닥은 12년 만에 최대 하락, 코스피는 15% 급락, 원화값은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코스닥은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는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원화값도 부도 위기인 아르헨티나를 빼면 G20 국가 중 최하. 그러니까 꼴찌. 이 같은 위기 상황,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어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양상,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있느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다는 단어를 쓰느냐라고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에 반발을 해서 이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하셨던 김광선 변호사님, 청와대의 이 위기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왜 극도로 불안한 단어를 쓰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이 이럴 수는 있죠. 아까 우리 박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는 심리단 말이에요. 근데 청와대에서 금융위기의 징후가 있다랄지 아니면 너무나 극도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증폭이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을 아베가 또 노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시장 자체는 패닉에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패닉이다. 어제 코스닥, 코스피 엄청 빠졌잖아요. 코스닥만 해도 어제 7.4%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지수가 7.4%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공황 못지않는 패닉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9.11 테러나 아니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나 이렇게 빠졌지 저는 이렇게 빠진 적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값 자체가 지금 1215원이었어요. 오늘도 좀 더 약간 내리고 있는 걸 보는데 원화값 폭락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 6위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외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저렇게 패닉에 빠진 것은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예.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하게 되면 외환보유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탕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인식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청와대 볼 수 있는 인식이 거고. 만약에 저렇다면 굉장히 문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밖에서 만나본 서민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또 대기업 임원들 만나고 있는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아, 정말 우리 기업 할만하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현 상황이 어렵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물론 경제가 어려울 수 있죠. 중미 무역 갈등이 있죠. 여러 가지로 외부 변수가 있지만,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예. 정부를 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왜 정치인들을 선거로 뽑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과연 리더십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지금의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이제 경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의 이념보다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현재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안이하게 대응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금융위기서는 저는 좀 과장이 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정부나 청와대는 반드시 이걸 모니터를 잘 해서 우선적 순위를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어떤 안이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와대에서도 잘 알고 있겠죠. 두 다리는 현실에 굳건히 디디고 머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우리 정부가 생각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과의 이 경제 갈등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를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단호하게 현재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 도를 넘은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를 아예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올림픽도 보이콧해야 한다. 들으면 말은 시원한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비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먼저 동경을 여행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한 최재성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그 여행 자제는 금지 구역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고. 도쿄에서 기준치 4배의 방사능이 나왔다.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워서 도쿄 가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문체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요.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올림픽 참가 여부 재검토부터 관광 금지까지 여당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일단은 팩트체크부터 해보죠. 김병현 박사님. 네. 최재성 의원이 특위위원장이신데 네. 도쿄가 방사능의 기준치가 4배다라는 것 최재성 의원이 다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블로거의 자료를 언급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에 대한 여지를 피력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재성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현재 일본 도쿄 내에 있는 방사능 수치의 전부를 발언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블로그 자료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지금 일본 도쿄에서도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민들이 있고요.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 내에 굉장히 불안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교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금 내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이 중차대한 과제를 갖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가해진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최재성 의원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된다는 것은 외교부가 내릴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행 금지를 하게 되는 국가는 총 7개 국가가 있는데 시리아, 예멘처럼 정말 이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어제도 돌직구쇼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 향한 극단적인 행태와 일본 전체 국민들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국 언젠가는 외교적인 해법들을 풀어가기 위한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일본 도쿄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한민국 여당의 핵심 중진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베 총리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국민까지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진애 앵커가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최재성 의원이 하고 있는 발언이 과연 일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일본의 발언인 건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적 발언인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발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바로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나왔던 총선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이 더 커져만 갑니다. 지금 불이 나 있고 불이 나 있다라면은 이 불이 난 상황에서 불을 끄는 것이 핵심인데 과연 무엇이 이 작금의 사태의 문제를 풀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들 차원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할 수는 있어도 이게 정부에서 여당에서 도쿄를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김弁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목표가 단기적이지 않고 또 일본 내의 개헌과 한국 내의 친일 세력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군국주의의 부활에 있는지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더더욱 단호하게 또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친일 세력 구축을 통한 아베의 군국주의 부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까지만 해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단호하게 아베 정권을 잘 지켜본다라는 발언에 고개가 좀 끄덕여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박강원 의원의 발언에서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 땅에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정치적 야욕, 정치 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각오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은 끄덕끄덕도 했는데 박강원 의원의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목표다. 박강원 의원까지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김弁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건 아베지 일본과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권에서 이거를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심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목표라는 말은 한국 내의 정치 세력 중에 아베와 이른바 내통하는 친일파들이 있고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친일 정권이 세워진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현 여권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을 자꾸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몰아가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하는 게 저런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승전 총선으로 연결돼서 다 나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일부에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더 냉정하게 쳐다보면서 국민들이 옳은 방향으로 극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극일과 반일과 항일이 다 다른데 왜 저렇게 몰아가느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글쎄 저렇게 하는 게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베의 전략에도 일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여권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좀 말씀을 좀 자중하시고 국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있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일본 상품 매출에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의류 판매소는 문을 닫기까지도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부 대책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고 같은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물꼬를 트이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삼고자 한다는 조금의 의도가 있다면 정말 역사적으로 저는 판단받아야 되고 심판받을 수도 냉정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박경미 의원님, 그러니까 일각이에요. 여권 일각.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은 한일 간의 이 갈등, 특히 국민들의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건 알지만 특히 요즘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권 일각에서 너 친일파다. 특히 박강원 의원의 방금 발언, 최재성 의원의 발언, 정부의 비판적이면 너 친일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친일파라고 낙인 찍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최재성 의원 발언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나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유가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정부는 굉장히 진중하고 묵직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투트랙으로 한쪽에서는 조금 더 선명한, 강경한 목소리를 또 내줘서 뭐 말하자면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경에 대한 그 발언, 방사능 수치 이런 발언이 조금 뭐 과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본 경제침략특위위원장으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경제 보복 특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했기에 거의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보복이 오는 것도 아닌 우리는 정말 일방적으로 당한 거기 때문에 특위 명칭도 일본 경제 침략 특위라고 하고 조금 좀 선명하게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일본 의원 회의에 다녀왔는데 맞아요. 다녀오셨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만난 일본 의원이 지역구를 지방으로 하고 있는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경이나 오사카, 교토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타격이 크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방 도시들을 가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 소도시 살리기, 그걸 지방 창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 도시 재생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전력을 질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그에 관심이 많고, 근데 그 지방 도시를 관광을 우리가 감으로써 먹여 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길을 끊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독려할 일은 아니지만, 지방 도시들을 안 가게 되면, 일본의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우려를 하면서 일본 의회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또 일본이 내각제니까 그것이 또 정부에 전달이 되는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저 이제 두 가지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정책을 하기 어려운 것이 내년 총선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고 어쨌든 간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은 거기에 몰두하는 발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국민이 어떻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친일과 반일로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정치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근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심이 좀 있고 거기다 정말 제대로 내놓고 있느냐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비난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엄청난 일본에게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한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으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방사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선 자체는 한국과 일본과는 관계가 아니고 전 세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본이 가장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재성 의원의 발언이 조금 과도하다고 보지만 지금부터 내년 도쿄올림픽을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방사선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선수를 보낼 수 있냐.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방사선 관련된 측정을 해보고 정말 수치가 나오고 더군다나 수산물이 할지 농산물이 나오게 되면 결국 다른 나라도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두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수출 규제하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가 아니고 그리고 방사선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도 호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 있어서도 한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다. 한국을 일단 잠재워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어떤 협상이랄지 외교적 정치적인 어떤 솔루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관선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게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말잔치를 할 게 아니라 직접 도쿄 가셔서 공기 중에 있는 방사능 측정해서 오셔서 치밀하게 근거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하면 정말로 훌륭한 발언이라고 박수 받겠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 된 얘기를 하면 일본한테 역습당한다니까요.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마디 더 듣겠습니다. 서른 의원은
또 남북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감행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남과 북이 협력한다면 일본을 맞서는 그 과정에서 마침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서른 의원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과연 북한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하실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인데 공영방송 이야기도 오늘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KBS의 9시 메인 뉴스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방송 중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이 일제가 아니냐는 시청자분의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볼펜은 국산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KBS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BS 공영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경솔하고 선동적인 보도가 아닌가. 방송국에는 고가의 일본 장비가 많다고 왜 밝히지 않는가. 지금 이게 분분해요, 하 소장님? 네, 저는 사실 처음에 뉴스 듣고 설마 했습니다. 설마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마무리 멘트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끝냈겠지 유튜브를 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마지막 멘트 아닌가 싶은데요. 실행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지라는 의문까지 들어요. 근데 그 실행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나비가 날개짓을 딱 했는데 미국에서 날개짓한 게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앵커분들이 이제 팩트를 말씀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일제다 한국산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프레임에 갇힙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일제인가 국산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쓰고 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요즘 차 뒤에 일본 차 모시는 분들은 뒤에 곧 폐차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 예, 그것까지 끌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공격을 당하니까 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앵커분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예. 이러한 현상 자체가 나비 효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쩌면 더 많이 흔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공영노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마 우리 여기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들도 보니 다 소니예요. 그럼 이제 카메라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대응을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박사님, 저 네. KBS 메인 앵커의 클로즈 멘트. 이 볼펜은 국산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의 의도가 뭘까요? 시청자의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죠. 지금 들고 있는 펜이 저 일제 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되겠느냐라는 식의 항의 전화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으로 이 펜은 국산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KBS 측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KBS에 굉장히 많은 항의 전화가 갈 것 같아요. 그 클로징 멘트를 찍고 있었던 당신이 비추고 있는 카메라는 과연 국산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카메라를 다시 한번 비추면서 저희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일산입니다. 아니면 국산이 아닙니다. 등에 대한 방송을 과연 KBS가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길, 반일 이런 프레임 전쟁 속에서 KBS도 같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사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플러스 3국의 외교장관 회의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다고 이 정부에서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 성명이 채택이 됐는데요. 일본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반세계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반세계화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아세안 플러스 3국이 같이 공동으로 의장 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사실 세계화 속에서 자유로운 공정 무역을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성장해온 국가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치졸한 무역보복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끔하게 지적해야 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공정한 세계 무역의 자유로운 질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KBS 메인 앵커가 나서서 제가 쓰고 있는 펜은 국산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분법적 논리로 사실은 다시 한번 쇄국주의 정책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일본 펜 쓰는 사람은 그럼 친일파다라는 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요.
모든 제품들이 하나는 일본에서 생산한 일본의 브랜드의 제품일 수 있겠지만 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가 같이 어울려갖고 살고 있는 이 글로벌 이 밸류체인 과정 속에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 일본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 나가서 이분법적인 행태로서 국민들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KBS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득 이 색연필은 체코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체코리필을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국적 이탈이 지금 논란입니다. 두 명의 아들 추신수 선수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신수 선수가 두 아들을 영사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라는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년여 심사 기간을 통해서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최종 수리를 했어요. 추신수 선수의 장남 14살인데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출생을 했고 11살인 차남 2009년에 미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둘 다 미국에서 주로 생활을 하며 1년에 한 달 정도 한국을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에이전트 관계자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게 갑론을박이 되고 있어요. 먼저 비판. 선택은 존중하지만 나중에 한국 가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 병역 기간 지나고 F4 비자로 한국 오면 그땐 너도 유승준. 이해되기도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다. 잘 가라 추신수. 14살, 11살, 비교적 이른 나이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통은 18살 성년이 될 때 이제 아이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반면 옹호의 의견도 있습니다. 추신수가 국적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미국 국적 선택한 게 뭐가 잘못이냐? 현명하다 추신수. 아버지로서 인지상정 아니냐? 요즘 같은 시국에.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한국을 떠나는 판에 강경화 딸은 어떻게 됐나? 추신수 아들이 국적 포기한 건 당연하다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에 대해서 추신수 선수의 반응은 어떨까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리고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역 의무 등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 논란이 일고 있어요. 박경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유승준 사태 때문에 다들 민감한 것 같은데 유승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이고 추신수 두 아들은 아직 11살, 14살 어리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직 병역과도 좀 시간적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이중 국적자인데 국적 이탈이라는 표현을 쓰게는 되어 있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인데요. 작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시행에 이르게 됐는데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이 만 38세까지 F4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거였는데요. 작년부터 시행되는 것에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회피가 아니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38세에서 40세로 그 기한을 늘렸어요. 그때까지는 F4 비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됐기 때문에 작년은 재작년 동기 대비 한 3배 정도 그 국적 포기자들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적당한 시기에 그 이중 국적 상태이다가 한국 국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경미 의원의 이제 자제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공부했지만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네네네. 그렇군요. 참 허은하 소장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북한은 뻥뻥 쏴대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판에 믿었던 추신수 선수마저 또 아이들을 미국전 한다니까 그 좋아했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섭섭함.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고 또 추신수 선수가 우리를 얼마나 특히 남성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기쁘게 했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아이에 대한 것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퍼스널 브랜드 차원에서 유명인의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브랜드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인데 추신수 선수는 한국인이고 또 야구 선수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한 지 한 10여 년 넘었죠. 네. 예, 10여 년 넘을 동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15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활동하는 무대는 미국인 겁니다. 그러한 활동하는 그 브랜드 추신수라는 선수가 자신을 관리할 때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이들한테도 한국말 써라. 너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말 써라. 라는 얘기도 했고 또 우리 게임하는 선수들끼리 자기들끼리 모국어로 막 웃고 떠들 때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여기서 한국말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애국에 대한 표현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족 관리 측면에서 조금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도 유승민 씨, 스티브 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승준 씨, 예. 네. 근데 그 유승준 씨는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한국에서 그래서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기 싫어서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부분과는 좀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금, 돈 벌고 나서 세금을 조금 털어버리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또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추신수 선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우리가 좋아했던 추신수 선수는 한국인이고 우리를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야구쇼를 보여줬던 선수로서의 마음을 한 번 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섭섭합니다. 그 아이들 한국에서 보고 싶은데 그러나 그 섭섭함과 객관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합니다. 박경미 의원과 또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요. 아들이요. 네. 그럼 이제 군대도 가 있군요.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제 아들이 지금 9개월이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제 아들한테 야, 너 나중에 현역 병장으로서 인생을 잘 해야 된다. 저는 벌써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요즘 젊은이들이 TMI라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옳은 소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취재 수첩 Y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취재수첩 Y입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고유정의 섬뜩한 문자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넌 내 끝을 건드렸어. 사람이 죽어야만 끝이 난다라는 섬뜩한 고유정의 문자 메시지. 과연 그녀의 메시지와 그녀의 범행과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상세하게 이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들 사망 6개월 전 고유정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아들 사망 6개월 전 고유정이 보낸 문자예요. 죽어서 보자. 고유정이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죽어서 보자. 그리고 지옥에서도 다시 죽여버리겠다. 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현 남편이 공개를 했어요. 현 남편 사이에서 생긴 첫 아이가 유산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유산한 뒤에 고유정이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갓 품은 새끼도 못 지킨 주제에 보란 듯이 내 새끼 사진을 걸어두고 뿌듯하냐라는 문자 메시지를 현 남편에게 보내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유산 후에 고유정이 이제 집을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고유정이 넌 죽어도 말이 안 통해. 다 죽이고 끝내마. 이게 좀 섬뜩해요. 다 죽이고 끝내겠다. 다 죽이고 끝내겠다. 현 남편이 넌 나한테 안 미안해 라고 묻자 고유정이 안 미안해. 다시 재차. 다 죽이고 끝내겠어. 다 죽이고 끝내겠어.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의붓 아들 사망 닷새 전 두 번째 유산이 있었어요.
넌 지금 내 끝을 건드렸어. 후회라 실컷 XX. 사람이 죽어야 끝나? 너는. 사람이 죽어야 끝나 너는. 너의 희생, 감정, 배려는 오직 네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두 명에게일 뿐이고 내 새끼 품어보겠다고 발악하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부끄럽고. 고유정 현 남편이 이 같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을 들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 그걸 말리고 제압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는 지금 내 끝을 건드렸어. 다 죽이고 끝내겠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상당히 섬뜩한데 오유정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 이제 지금 이 고유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죽는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이제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그 시점이 작년 10월 30일, 금년 2월 25일, 즉 이제 본인이 유산을 1차하고 2차하고 하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유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이제 좀 특이한 것이 2월 25일이면은 바로 의붓 아들이 사망 사건이 발생되기 5일 전이란 말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후회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후회할 거야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죽어야 끝난다. 그리고 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는 마지막 부분을 건드렸다. 내 끝, 지금 나오는 이 내 끝은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그까지 나를 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즉 의붓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되기 5일 전에 이것이 나왔는데 경찰이 이것을 제대로 좀 봤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의도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후회해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경고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면 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단순히 화가 폭발해서 감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뭔가 고유정의 의도 혹은 고유정의 계획과도 연관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압착에 의한 질식사, 즉 이 고유정이가 지속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평소에 위에서 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 이걸 2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여기에는 좀 집중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예,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경계성 인격장애, 유산 후 우울증 증세가 고유정의 문자 메시지에서 보인다. 지금 이런 진단을 했거든요. 오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어떤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요. 또 이제 이것은 결국 어떤 폭력적인 문화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것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떤 부모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공격 방향은 수시로 자기 쪽으로 왔다가 남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동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기인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든가 이런 자신에게 상당히 소중한 그런 존재를 상실한다든지 또는 신체 언어적으로 또 학대를 당한다든가 또는 부모의 훈육 방식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또는 일관성이 없다든가 하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다정하다가 순식간에 싸늘하고 또 폭발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변덕을 부리는 그 과정에서 마치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듯.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감이라든가 관대함을 잘 이용을 하다가 또 자기가 그 사람하고의 애착 강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상당히 헌신적으로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여요. 근데 이것이 별반 효과가 없으면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전 남편을 죽이기에 이르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좀 제가 눈에 띄냐 그러면 너의 희생과 감정 배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네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2명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의붓 아들과 현 남편 그리고 자기와 이번에 유산된 아이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붓 아들의 사망 사건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문가 의견 들어봤어요. 김광석 변호사님. 고유정이 남편에게 수시로 보낸 이 같은 섬뜩한 메시지에는 고유정의 섬뜩한 행동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지금 담겨 있다라는 진단인데 이게 지금 수사와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유정의 처벌과 수사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유정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문자 메시지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본 문자가 죽어야 끝난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흉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근데 결국 흉기 들고 결국 전 남편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본인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고유정의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고유정 우발적 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아, 내가 수박을 먹다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전 남편을 내가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실 이런 문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문자를 한 걸 보면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날 바로 수박을 먹다가 성폭행 당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내세울 때 아마 이 문자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아마 재판부에서 설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평소에 이런 말을 계속 되뇌이면 결국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항상 사람이 머리와 가슴에 있지 않는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고유정은 항상 이런 말을 본인의 가슴과 머릿속에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거 자체를 실행했기 때문에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섬뜩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갑자기 장나라 씨와 김남길 씨와 장나라 씨가 결혼을 한다라는 설이 떴는데 이게 모두 다 조작됐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디스패치 기사를 캡처한 글들이 올라왔어요. 디스패치 하면 또 상당히 정확한 연예인과 관련된 특정 보도를 많이 하는 매체죠. 디스패치 캡처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연기파 배우 김남길, 동안미녀 장나라가 7년 열애 끝에 11월에 결혼을 한다. 라는 디스패치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장나라와 김남길 결혼설로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이 주식시장이 정말로 몇 년 만에 곤두박질 쳤을 때 또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의 열애설이 떠서 뭐 보통 세간에서 그러잖아요. 뭔가 큰 사건이 있으면 연예인 사건이 터진다. 사실 아니냐, 뭐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커뮤니티는요, 열애는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증거로 김남길이 2013년 장나라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드라마 촬영장에 분식 자동차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준 게 아니라 분식을 파는 차를 보내줬다는 거죠. 열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단독 보도로 삭제됐다라는 그 기사 속에 7년 연애를 했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일치한다. 뭐 커뮤니티가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측이 모두 다 적극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나라 씨, 참담하다. 조롱당하는 기분이다. 저는 김남길 씨를 개인적으로 뵌 일이 없다. 연락처도 모른다. 그리고 김남길 씨는요, 악의적인 캡처 조작으로 판명된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 강경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디스패치가 보도했는데 두 사람이 혹시 그냥 현 단계에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디스패치도 입장 냈어요. 김남길 장나라 결혼 관련한 디스패치 캡처 사진은 합성이다. 우리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오려서 조작이다. 두 사람의 열애 및 결혼에 대해서 디스패치는 아는 바가 없다. 라고 입장을 현재 각각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다. 네. 이게 가짜 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통상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관심사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아까 이제 뭐 합성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소문들이 소문을 물고 뭐 이어지면서 실시간 뭐 검색어 1위가
올라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좀 뜬금없었거든요. 예. 지금 뭐 북한에 뭐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갑자기 실검에 김남길 장나를 결혼한다. 이게 막 도배를 하니까. 그렇죠. 가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한번 딱 올려놓고 삭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한번 확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삭제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이게 궁금하고 흥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7년 동안 열애 끝에 이번에 11월 달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2003년도에 KBS 인기 대상에서 바로 이제 장나라 씨가 그 당시에 우수상을 받았을 때 김남길 씨가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드라마 촬영장에 분식차를 갖다 선물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때 연애를 했구나. 2013년부터. 2013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7년 정도가 딱 되는 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상형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예. 바로 이 김남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열렬제자에서 종영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이상향이라는 것은 동갑내기 친구 김성균 같은 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나라 씨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다 그러는데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남자보다는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죠. 그건 배고픈 밥 먹는다는 얘기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김남길 씨가 또 마침 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니까 예. 이거하고 또 이게 매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사실을 합성하고 또는 뭐 이렇게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이 낚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교수님 또 그 어려운 경찰 행정을 전공하시면서 연예계 소식도 또 이렇게 폭넓게 빼고 계시는군요. 가짜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김남길 씨가 강경대응 하겠다. 만약에 이게 잡히면 일단은 뭐 잡을 수는 있습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온라인, 홈사셨으니까. SNS랄지 추적은 요즘 워낙 발달을 해서요. 쉬워요? 예, 뭐 경찰의 사이버 수사팀에서 추적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고유의 IP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카톡에서 하나 올려도 그거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가도 결국 최초 유포자 잡아내잖아요. 맞아요. 그런 좀 기술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고 이건 뭐 완전히 페이크 뉴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된 캡처 사진을 가지고 마치 장나라 씨의 김남길 씨를 결혼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두 사람을 결혼시켜버리라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거 올린 사람이 저걸 굉장히 바람이 아니었나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는 김남길 씨나 이제 장나라 씨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최고로 7년까지 징역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게 처벌받네요. 일반적인 어떤 허위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둘이 전혀 생면부지라는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본 적도 없다는데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건 뭐 아주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저 정도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하는 사안과 달리 굉장히 엄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장나라 김남길의 결혼서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판명이 됐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젤리나 졸리와 그의 아들 매덕스 그리고 강다니엘 씨와 또 트와이스의 지효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얼마 전에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하늘 날아다니시던 분 오늘 또 출연하셨군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날두 강날두 호날두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장남 매덕스가 대한민국 연세대학교의 학생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매덕스는 2000년 안젤리나 졸리가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첫 아들인데요. 연세대 측은 매덕스가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했고 오는 9월 첫 학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할 예정인 매덕스는 입학 준비를 위해 한국어 수업도 열심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11월 졸리는 아들 매덕스와 팍스를 데리고 연세대 캠퍼스에 방문해 학교를 둘러보기도 했었죠. 뉴욕대와 연세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연세대를 선택했다는데 그 이유는 평소 한국 문화와 케이팝에 관심이 많던 매덕스의 선택이라고 해요. 매덕스가 훌륭하게 선택했어요. 졸리는 이달 중에 매덕스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매덕스의 한국 유학을 계기로 아들을 보기 위해 졸리가 한국을 자주 찾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야, 김병 박사님, 네. 사실은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거의 뭐 한국인이 돼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는 우리 또 마동석 씨랑 같이 또 영화 찍어서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또 다정한 모습 보면서 많은 또 우리 마동석 팬들, 졸리 팬들이 흐뭇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또 대한민국의 당당한 또 명문대학교의 대학생으로 딱 오니까 이 정도면 한국인. 우리 김진 기자의 후배가 이제 매덕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덕스 밥 한번 사주세요. 그러니까 매덕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또 안젤리나 졸리의 역할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6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트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3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명의 자녀를 입양했는데 그중에 첫째가 매덕스입니다. 예. 매덕스는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자녀고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입양한 자녀,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한 자녀가 있는데 한때 뭐 오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졸리가 갖고 있는 1,000억이 넘는 재산 전체를 다 매덕스에게만 준다라고 해서 브래드 피트가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졸리의 측근의 보도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나왔던 뉴스의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졸리가 매덕스에게 애정이 많다는 겁니다. 애정이 많다. 그리고 매덕스가 이러한 졸리의 선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따르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매덕스가 연세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한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여기에 안젤리나 졸리의 결정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한 명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문화의 우군으로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처럼 좋은 소식에 우리 또 저도 개인적으로 브래드 피트보다는 안젤리나 졸리의 팬이 조금 더 성실히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정많은 또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누가 또 이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렇게 또 마음이 가. 네. 안젤리나 졸리는 개념 배우로 알려져 있거든요. 개념 배우다. 네, 그런데 뉴욕대를 지금 뒤로 하고 연세대를 선택해서 근데 연세대뿐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큰 영광인 것 같고요. 예. 참 요즘에 어두운 뉴스들만 있는데 이렇게 훈훈한 뉴스 그래도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박경미 의원님은 내심 또 홍대 수학교육과 교육이었으니까 연세대가 아니라 좀 홍대로 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이 매덕스랑 안젤리나 졸리가 한류 전파의 천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박정아 대변인 뉴욕대도 참 명문대잖아요. 뉴욕대 정말 명문대죠. 정말 명문대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비싸구나. 근데 제가 오늘 쭉 하면서 들었던 단어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예. 안젤리나 졸리도 뭐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매덕스도 연관이 없잖아요. 한국 문화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그냥 한국 연세대를 택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앞서 추신수 선수의 아들 문제도 있었고 더 가서 우리 한일 갈등 속에서 뭐 일부 대통령이 자력갱생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대응들이 우리의 판단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이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매덕스는 이제 입학하면은 아카라카도 좀 하고 연고전도 좀 참석하고 재밌게 대학생활 잘 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학. 자,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또 한 쌍의 최고 아이돌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걸그룹 트와이스의 리더 지효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이건 진짜네요. 두 사람은 지난해 아이돌 출신의 선배 소개로 인연을 맺어서 올해 초부터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 인기 절정을 달리는 두 사람의 열애 소식만큼 어제 종일 실시간 검색을 장악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양측 소속사는 열애설이 보도된 지 3시간 만에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라며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최고의 대세남으로 꼽히며 문 여성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다니엘. 놀랐을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수가 되겠다고 직접 열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연타로 충격적인 연애세가 폭로됐던 강타. 이게 좀 라임을 맞춰요. 연타, 강타. 오랜 팬들과 여론의 문매를 맺고 있는 가운데 강타에 대한 오정현 씨의 측근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현 씨의 측근은요,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또 다른 아나운서들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잃을 것이 많아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론된 여성들 말고도 강타에게 상처받은 또 다른 여성들이 더군다나 아나운서들이 더 있다라는 주장. 반성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던 강타의 사생활 논란 당분간은 계속될 보입니다. 허은호 소장님. 네.
저 두 연예인을 보면서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강다니엘 씨 진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좋아하는데 23살이더라고요. 근데 강타가 40세입니다. 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17살 차이예요. 밀레니얼 세대, 역시 밀레니얼 세대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열애 3시간 만에 인정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랑을 당당하게 하는 그 밀레니얼 세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강타 씨 40대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몰래 한 사랑을 너무 자주 많은 사람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몰래 한 걸 너무 자주 많이 했다.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40대 욕먹이고 있는 것도 사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하면 또 꽃중년 김강산 변호사님. 이제 강타 씨와 관련 논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생활의 영역이 있고, 특히 남녀 관계, 그것도 뭐 결혼하지 않는 남녀 관계 사생활에 대해서는 뭐 비난하기 어렵다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강타 씨가 오정현 전 아나운서를 사귀었고, 그 중간에 이제 겹쳤느냐 안 겹쳤느냐, 그게 좀 약간 논란 대상이지만, 우주환이라는 레이싱 모델을 만났다는 거죠. 그 레이싱 모델이 최근에 또 불거진 것이 이제 배우 정유미 씨와 관계. 근데 또 하나 나왔어요. 또 나이가 어린 아나운서가 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강타 씨는 바람둥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바람둥인데 이게 맺고 끊고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다리 걸치기. 그런 거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 자체는 특히 공적인 인물, 강타 씨와 같은 연예계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 이런 걸 한 것 자체는 문제 있다고 보고, 지금 문제되는 게 SNS에 글 올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시점이 굉장히 중복되고 있어요. 네. 본인은 뭐 그 전에 몇 년 전에 끝났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그게 아니고 지난해에 끝났는데 또 최근에 만나고 있다. 그러면 당사자의 어떠한 여자 측의 말에 의한다면 이건 굉장히 겹치기, 물론 뭐 방송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연에서 겹치기 출연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사생활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타 씨도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구체적인 것에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또 아나운서 한 명이 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또 어려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자기의 피해가 돌아올까 봐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타 씨에 대한 사생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게 김병현 박사님, 네. 문제가 처음에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이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밝혔잖아요. 이 여성에게 줬던 강타의 팬더 인형 선물과 강타가 들고 있었던 팬더의 사진과 또 다른 여성이 들고 있었던 팬더 선물의 사진. 그 세 개의 팬더가 다 같은 팬더다. 네. 이른바 그러니까 뭐랄까 적어도 다른 인형은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네티즌들의 비판부터 네.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어서 이런 사실 인정까지 나왔잖아요. 저는 허은하 수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40대 망신을 혼자 톡톡히 다 시켰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그 사람과의 맺고 끊는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타 씨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 연애하는 과정에서 꽤나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강타 씨 얘기 말고 조금 전에 있었던 좀 달달한 연애 소식 강다니엘, 지효 씨 얘기 좀 해보고 싶거든요. 트와이스 지효. 네, 강다니엘과 지효의 만남에 대해서 강다니엘 씨가 팬들의 섭섭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워낙에나 강다니엘 씨의 팬들이 더 두텁고 지효 씨에 대한 팬들이 두터우니까 중간에 얘기했을 때 이 둘의 사이를 놨던 오작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 오작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2AM의 임슬용 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효 씨가 과거에 JYP 연습생 시절이었던 때 같이 인연이 있었고, 강다니엘 씨가 이 워너원으로 활동하면서 믿고 따랐던 형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 임슬용 씨의 SNS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연결을 해갖고서는 이 난리를 만들게 했냐라고. 강다니엘 팬이 될 수도 있고 지효 씨 팬이 될 수도 있고요. 양측 팬이. 그러니까 중간에 또 임슬용 씨의 팬들이 나서갖고서는 아니 누가 그렇게 안 만나겠다는 걸 일부러 맺어준 것도 아니고 남녀 관계를 좋게 맺어줬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냐면서 팬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연애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강타 씨에서 비롯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조금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이게 괜한 오해들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게 만나는 인연들은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서 젊은 시기에 좋은 연예인들 잘 이끌어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하풀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로 가보시죠.
영화 속 아이언맨이 현실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하늘로 날아오는 남성 함께 보시죠. 프랑스 발명가 프랑키 자파타인데요. 그가 자신이 만든 비행보드 일명 플라이보드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는데 와, 저 멀거든요. 영국 해협을 건너버렸습니다. 제트스키 챔피언이었던 그는 비행보드를 타고 프랑스 산가트를 이륙해서 약 20분간 35km를 날아가서 영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연수할 때 제가 파리에서 저 영국 해협 노르망디 해변까지 차로 쭉 갔었거든요. 근데 저 바다 건너 영국이 있다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저 먼 해협을 건넌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열흘 전 도전에서의 실패를 딛고 마침내 성공한 영국 해협 횡단이었던 만큼 감격에 쉽게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Aujourd'hui, je veux dire, personne de l'équipe oubliera ce moment. C'est gravé dans nos cœurs pour toute notre vie. 출력 1,500마력, 최고 시속 190km까지 낸다고 하는데 벤츠 승용차 5배에 달하는 출력이라고요. 지난달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 퍼레이드에 등장하기도 했던 자파타의 비행 보드. 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야, 이제는 뭐 미래가 바뀔 것 같아요. 나라라 슈퍼보트.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의 대표 로빈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앞서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 페스타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로빈장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칠 생각은 없다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조사 중에 있는데요. 더 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관객들 역시 경기를 최종 승인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프로축구연맹에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금액 전액 보상 등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로빈장 대표를 불러 호날두가 경기 뛸 의사가 없었음을 미리 알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여름 휴가 피서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죠. 좋은 계곡을 갔는데 거기는 음식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계곡을 들어갈 수도 없어서 이 계곡이 음식점 계곡인가 궁금할 때가 많으셨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거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계곡을 점령하고 있는 음식점들의 저 평상에 대해서 집중 단속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들어보시죠.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데 설치한 설치하는 이용해서 문을 많이 네, 자, 지금 경기도 등등에서 이렇게 물을 막아두고 여기까지는 우리 식당 계곡이니까 일반 식당 안 이용하는 사람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 모두 다 불법이라고요. 이거 다 지금 현재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50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 야, 여기가 남양주시, 우리 또 조응천 의원 지었고요. 남양주시 청학리 계곡에 시민들이 50년 만에 이렇게 식당 눈치 안 보고 돗자리 깔고 시원하게 계곡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계곡을 이용한 많은 시민들은요,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와서 좋다. 그리고 이렇게 단속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하지만 50년간 눈 감고 있었느냐라고 또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저쩌거나 우리 품으로 계곡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단속이 점점 더 확대돼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우리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띄우고 시원하게 피서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